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았고 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고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 1%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8월보다 25만 4천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 중간값인 15만 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지표가 이상한가요? 아니면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바본가요? 자, 9월 실업률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기대 이상의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씻어내면서 투자 심리도 되살린 모습인데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 그런 주초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냈는데 다만 코스피 여전히 2,500선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이런 주말에 나온 고용지표 호조를 발판 삼아서 시장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는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 코너 업종 돋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업종별 이슈와 상승 모멘텀에 대해 속 시원히 들여다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최근 반등하는 듯 했지만 캐즘으로 앞으로의 실적이 불안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주말 사이 시장을 띄워준 건 견조한 9월 고용보고서였습니다. 자신감에 힘입어 이대로 사상 최고치 행진 다시 이어갔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시작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1%, S&P 500은 0.90% 올라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말씀 주신 것처럼 1%가 훌쩍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대체로 오름세 보였는데요. 특징적인 부분들만 위주로 좀 짚어보면 AMD의 리사수 CEO가 향후 5년간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1.68% 올라줬고 브로드컴도 2%대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지난주 프라임 비디오에서 영화와 TV쇼 광고 수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적 기대 심리가 부각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최신 AI 모델이죠. 라마 3.2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기가 애플 것보다도 긍정적이고 또 연말 쇼핑 시즌에 큰 인기를 얻을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2%대 올라줬고요.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여준 건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FSD에 대한 자신감 보이는 발언 이후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10일 행사를 앞두고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3.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주는 물론이고 지역은행, 금융서비스, 보험, 카드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상승해줬습니다. 더불어서 여행 관련주나 크루즈 업종, 호텔 업종도 강세 보였고요. 반면 금리가 급등하면서 건설업이나 리츠, 유틸리티 섹터 등은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시장의 상승 동력 역시나 9월 고용지표와 실업률이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보다 25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월가 예상치 15만 명과 비교해서 1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9월 실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침체 국면인 가운데 개인 서비스가 10만 9천 건에서 20만 2천 건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이번 고용시장 개선의 특징입니다. 9월 고용 동향이 보시는 것처럼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연준이 추가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확률, 즉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B컷 확률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대 가까이 육박했던 것에 비해 0%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요. 오히려 금리 동결 확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화가 급등하고 국채금리도 뛰었는데요. 벤치마크 역할하고 있는 10년물 4%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2년물도 3.92%대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부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중동 불안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특히 전일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 언급과는 달리 자신이라면 원유 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제어할 가능성이 부각됐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관련 발언 이후 달러화 강세가 일부 축소되고 유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제한됐습니다. 장중 2% 넘는 상승세 보이기도 했던 WTI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배럴당 74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78달러 선에 마감됐습니다. 오름세는 진정이 됐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브렌트유는 무려 8%대, WTI는 9%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를 부추길 만한 이벤트가 산재한 가운데 이번 주는 금요일, 금융주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AI 산업의 확산이 기대되는 IT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경기 소비재 등이 앞으로 실적 장세를 이끌어주는지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와 FMC 의사로 공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채 금리나 달러화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검색 광고 시장을 독식해온 구글의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 돈 400조 원이 넘는 돈줄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부상하면서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큰 경쟁자로 부상한 아마존 내 점유율은 구글이 뒷걸음질 치는 동안 현재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전 세계 월간 이용자 15억 명을 보유한 틱톡의 경우 최근 광고주들이 사용자의 검색어를 기반으로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추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오픈AI와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학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답변 엔진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구글 제국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구글도 이에 질서라 새롭게 선보인 AI 오버뷰에 광고를 싣기 시작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15년 만에 처음으로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며 검색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상했습니다. 미 대선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업계 움직임도 더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실리콘밸리 큰손 벤 호로위츠가 석 달도 안 돼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랜 친구로서의 선택이지 정책 때문에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 인공지능 등 분야의 규제가 혁신을 억압했다고 거듭 비판했고요. 또 해리스 측이 아직 기술 관련 정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대선 관련 입장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지난 7월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등과 함께 트럼프 지지 대열에 합류해 민주당이 우세한 서부 IT 업계에 충격을 줬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또 입장을 바꾼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주말 동안에는 트럼프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다이먼 측 대변인은 즉각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이달 안에 상장에 나설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오는 20일 상장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이 이르면 7일 당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가치가 190억 달러, 우리 돈 2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전체 지분의 17.5%를 공개해 33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판매 누적 1억대 이정표를 세운 현대차는 인도법인 상장을 반판 삼아 새로운 글로벌 확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에선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현지 국민차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일본 브랜드 안방으로 여겨지던 동남아,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시장으로 여겨지는 싱가포르에서 판매량도 1년 전보다 180% 넘게 뛰는 등 정의선 회장의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머니마켓 펀드 MMF 시장이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총 자산 규모는 우리 돈 8,600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9월 마지막 주에만 5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신규 자금이 유입됐고 올 3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5배 더 많은 428조 4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예금과 MMF 금리 간 차이가 큰 틈을 타 수요가 늘어난 건데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이 피벗에 나선 시점에도 자금 유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MMF 수익률이 시장보다 한 발짝 늦게 움직여 금리 인하 흐름에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금요일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업종은 정유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국내 석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인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에만 9.1% 오르면서 지난해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브렌트유도 8% 이상 상승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보복 카드가 원유 시설 공격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에너지 연구 컨설팅 기업인 클리어브 에너지 파트너스는 이스라엘이 해당 시설을 공격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아울러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돼 이란이 원유 수출의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안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뛰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흥구석유가 16.39%, 미창석유는 7.13% 올랐습니다. 이어서 극동유화가 5.64%, S오일이 3.48% 뛰었습니다. 대한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에 달하는 초고압 전력망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전선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데요. 대한전선이 국내외에서 수주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전선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주 낭보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최근 구리 가격이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반등한 것도 전선주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지난 3일 기준 구리 가격은 톤당 $9,786를 기록하면서 두 달 전에 비해 13.5%가량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선업계에 대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한전선이 11.22%, 가온전선이 7.1% 뛰었고요. 대원전선과 KBI 메탈이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9월 해외 판매량이 전년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국내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일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9월 현지 판매량이 약 6만 2,500대로 전년 동기보다 9% 감소했고요.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9월 현지에서 약 5만 9천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2%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는데요. SK증권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량이 줄어든 데 이어서 환율이 하락한 것까지 고려했을 때 3분기에 현대차와 기아 실적 전망치는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관련주들 대체로 하락했는데 한중 NCS가 3.47%, 일진 하이솔루스가 2.39% 떨어졌고요. 현대위아가 0.78%, 기아가 0.71% 내렸습니다. 한동안 상승세를 타던 해운주가 미국 항만 파업 종료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이는 미국 항만노조가 파업을 사흘 만에 종료하면서 기대했던 물류 차질에 따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항만노조는 사측과의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6년 계약 기간 동안 77% 수주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는 6년간 50% 이상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은 것인데 결국 고용주 측이 6년간 62% 임금 인상을 제안하면서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또 한편 국제해상운임도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해운업계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STX 그린로직스가 7.55%, 펜오션이 5.41% 떨어졌고요. HMM은 4.95%, 또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각각 3.02%, 2.9%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가 진정됐고 중동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하방 충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상승했다고 좋아하기엔 애매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뚜렷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민주당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점 등이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덜어낸 점이 긍정적인데요. 과연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준비하시죠. 전 거래일 양시장은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31% 상승해 2,569.71포인트, 코스닥은 0.9% 올라 768.98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양시장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거의 비슷한 순으로 상승세는 미미했습니다. 호재가 있었다기보다 악재가 해소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42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점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기관이 2,168억 원 매도 우위였고 개인은 672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컸습니다. 외국인이 791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21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92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큰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3% 가까이 올랐는데 젠슨왕 CEO가 블랙웰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14% 또 내리면서 6만 원 선 간신히 지켰습니다. 한편 2차 전지 관련주가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자 여기 있던 자금이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1% 넘게 조정을 받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2.25% 올라서 99만 9천 원, 100만 원 회복 목전에 두고 마무리됐고요. 셀트리온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다 보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부를 폈습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대 약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종목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알테오젠이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종가는 35만 6천 원. HLB가 1.42% 상승했고 리가켄바이오가 9.6%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가 1.3%대, 삼천당 제약이 3.7% 강세 기록했고 보톡스 관련 기업인 휴젤이 6.42% 뛰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 2.84%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원 40전 급등한 1,33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불안감이 더 커지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큰 폭으로 오르며 단숨에 1,350원 선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호조를 보이자 11월 FOMC에서 또 B컷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역외환율은 1,346원 90전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퐁당퐁당 휴일을 쉬고 와도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과 대내외 매크로 환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다만 글로벌 자금의 중국 내 단기 유동성 쏠림이 진정되면서 우리 시장의 반등을 모색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미국의 9월 CPI가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금요일에 있을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무게가 쏠리는 모습인데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경제지표에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화요일에는 우리 시장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 시장 수요일인 9일에는 한글날로 휴장을 하는데요. 앞뒤로 화요일에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문가 토론회, 목요일에는 우리 증시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요일에 배터리 전시회 등의 이슈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AI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며 자신감을 보인 데 더해서 오픈 AI가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이런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9월 고용보고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반도체주들이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간신히 6만 전자에 매달려 있는 삼성전자, 화요일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떻게든 나쁜 추세가 멈춰지길 바라봅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뉴욕 증시 좋네요. 주말에 나올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서프라이즈급이었고 또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예. 빅 서프라이즈죠. 예. 4.2%에서 4.1%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니까 지난달이 4.22, 이번에는 4.05니까 네. 반올림해서 4.1. 숫자는 아주 좋습니다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저렇게까지 월가 예상하고 동떨어지는 거는 자꾸 저렇게 지표가 너무 동떨어지는 것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마사지설이 있죠. 예, 저러다가 또 1년 후에 가서 우리 또 지난 1년치 한번 수정했더니만 또 지난번 우리 경험했던 것처럼 한 80만 개, 100만 개 우리가 좀 과하게 계산했네. 이러면 또 얼마나 웃기게 되나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싶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는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언급될 정도로. 경기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진짜 많이 뛰어버리는데 미국채
단기물이. 그렇죠.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 스토크했습니다만 이제 11월 달 네. 50bp 소위 말하는 B컷 인하 예상은 시장에서 전혀 뭐 오히려 고려하는 25bp 인하 얘기 나오잖아요. 그쪽을 나오고 예. 동결도 아주 미미하지만 뭐 염두에 네네네. 두는 그런 흐름이 하루하루가 다른 게 시장 같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또 한번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됩니다만 네. 이번 주도 좀 정신줄 딱 잡고 하려 했더니 또 수요일 날 또 논다네요. 중요한 날이죠, 한글날. 한글날 중요하죠. 예. 한번 지난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금요일은 대체로 상당히 좀 좋게 끝난. 좋게 끝났죠. 네, 원래 한 주간 보면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기 어렸을 때 아이가 그 뽀로로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뽀로로 아시죠? 예, 예. 그 주제가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돼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아, 노는 게. 예. 노는 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노는 장이 홍콩 장이 제일 좋았고요. 음. 그러니까 중국 장이 사실은 월요일만 열리고 나머지가 안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월요일 날 확 올라서 그냥 한 주가 쭉 가면서 예. 지금 보시면은 홍콩만 거의 10% 올라서 끝났고요, 그냥 한 주. 예. 가지고 나머지는 사실은 보면 금요일은 좋게 끝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한 주간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니케이, 뭐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다 마이너스 3, 4%대 약세였거든요. 미국은 거의 보합 수준, 예. 퍼 올라서 끝났는데 굳이 한 주를 보자면 제가 따로 그리지는 않지만 U자형 그래프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한 주가 차라리 그러한 그 많은 변수들을 소화해내는 가운데 차라리 굳이 안 열려도 될 정도의 그런 변동성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 표가 시사하는 바가 그러네요. 금요일 장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좋았지만 지난 한 주 보니 대체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다 부진했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방에 다 반영하다면서 또 부양책도 계속 언급이 나오던데. 적어도 금요일 날 그 그러니까 미국에 상자에 있는 중국 ETF, 네. 뭐 네. 골든 드래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1%대 이상 플러스로 계속 좋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예. 놓고 보면 오늘 중국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급락을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렇게까지 네. 가지는 않지 않을까 좀 싶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의 장은 상당히 장기 투자하기 참 어려운 장입니다. 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대부분 뾰족한 산을 그리거든요. 네네. 미국의 무슨 장가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산들이 다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뾰족하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중국의 CSI 300이나 MSCI 차이나 지수 파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은 뾰족한 산들을 그렸던 거를 과거에 5번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 특히 많이 올랐던 5번 중에 3번의 큰 빅 랠리, 소위 네. 말하는 뭐 100% 이상 거의 시장이 더블 이상 가는 그랬을 때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부터 시작이 됐었다. 첫 번째가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 거의 끝 무렵에 중국이 사실은 그 당시에 나서갖고 대규모 부양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대규모 랠리 거의 지금 CSI 300이 보면 125% 저 기간 동안 올랐었고 네. 그 다음에 2014년, 15년도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 그때도 CSI가 거의 100% 이상, 그러니까 더블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부양책.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경험이 지난 2005년도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대략적으로 중국의 그 대규모 부양책이 있었으면 중국 본토주의 상승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접근할 텐데 예. 지금 바닥 대비 지금 중국 본토주가 한 25% 정도 올랐죠. 예.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과거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긴가민가 하지만 중국 상황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빈집털이인 상황. 빈집털이. 예, 시장이 가벼운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그런 좋았던 경험들, 단기에 급등을 한다는 경험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오히려 지금 아시아권에서 신흥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일부 중국을 사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한 주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중국의 랠리가 단기간에 상당히 위험성이 커 보이, 변동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소위 이제 기세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글로벌 정치 동향 갖다가 매주 이렇게 한번 한눈에 보이도록 해주시는데 어떻게 송 대표님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 그동안에 거침없이 달려왔던 인도인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4.54% 주간 하락률이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진 증시 중에 저 상위에 가 있네요. 네. 여기가 저는 이렇게 높게 했는데부터도 한 1년 더 가까이 막 날라오다가 네. 혹시나 여기서 네. 그게 있을까요? 지역별 아니면 국가별 이렇게 또 로테이션 같은 게. 로테이션 내지는 롱숏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지금 그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인도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두 번째로 중동발 리스크에 가장 노출이 크다. 인도가 왜냐하면 100% 석유 수입국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100불대 이상으로 뭐 200불까지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뛰어오른다면 경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아시아권에서는 뭐 우리나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인도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지난 한 주간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리스크의 잠재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컸다. 플러스 사실은 중국의 대체로서 인도를 봤는데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에 들어왔던 돈이 일부는 다시 중국으로 빠져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한 주에 상당한 로테이션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은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들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뭐 빠르게 가파르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50bp 인하 비컷이 실수였다. 예. 라고까지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머스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엄청난 큰 실수는 아니지만 실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했다. 이제 뭐 예, 이런 예, 얘기도 예. 이제 하거든요. 이제 어쨌거나 서머스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도에 좀 과도하게 떨어졌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예상을 하고 미리 선반영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던 것들이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주 한 주 널뛰기입니다, 사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미국이 주도해서. 근데 이번엔 거꾸로 이제 미국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스위스, 일본은 조금만 움직여도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금리 레벨 자체가 워낙 낮잖아요. 0.5, 네. 0.9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 옆에 붙어 있는 캐나다 또 그다음에 중국발 소위 이제 대규모 랠리 때문에 호주 뭐 이런 적이 전반적으로 소위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한 반응들을 하면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텐데 적어도 지금 그 사이에 금리의 수준이 좀 과하게 내려왔다는 것만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 소위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조금씩은 레벨들이 조금씩 업되는 그런 식의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리가 저렇게 급하게 뛰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 그리고 단기물은 유난히 또 이제 연준 정책을 반영한다는 단기물이 저렇게 네. 더 장기물보다 더 급하게 뛰고 하면서 달러도 강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9월 27일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휴일이 많아서 이제 조금 한번 복귀를 해보면 9월 27일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가 뭐 100 근방까지 갔습니다. 그게 지금 102.54니까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9월 27일 날 8원 60전 하락 그리고 30일 날 9월 마지막 날 10원 80전 하락 서울 외환시장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10월 1일 국군의 날 놀고 2일 날 수요일 날 와갖고 순식간에 11원 50전에서 그 9월 말 낙폭 이상으로 올라버리고 또 하루 쉬고 와서 지난 금요일 날 14원 40전 올라서 33원 뭐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NDF가 지금
NDF가 지금 유럽장에서 49원이고 NDF에서는 46원이니까 이거 오늘도 한 15원 이상 오를까 상황. 우리 서울에 또 환율이 또 며칠 사이에 획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이러면 지금 달러 강세라고 다시 달러 강세 재현을 갖다가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네. 2, 3주 전에 그 소위 빅컷이 있은 그 빅컷 다음에 있은 다음에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약달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네, 제가 네. 말씀드리면서 네. 바클레이즈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빅컷, 그러니까 소위 첫 금리 인하 전에 보통 한 1년 전부터 미리 선반영해서 약달러를 갔다가 오히려 빅컷이 있고 나면 오히려 이게 너무 급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달러는 한동안 강달러로 간다. 정상적으로 예.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래서 달러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첫 번째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하.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주간 보면 통화 강세가 유일하게 나타난 거는 멕시코 페소밖에 없습니다. 달러 대비 유일하게 강으로 간 거는 멕시코 페소인데 멕시코 페소가 연초 이후에 가장 약했던 통화거든요. 이게 저쪽이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좌파 정부라는 불안감 예. 때문에 사실은 달러 대비 약세로 갔다가 지난 한 주는 이제 이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돌아선 감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달러 대비 약세로 간 거다. 통화 약세, 어허. 환율 상승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연준의 빅컷이 있을 만큼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차트를 갖고 왔는데 뭐냐면 소위 시티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 대비 더 높냐 낮냐.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샥 이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샥하고 똑같은 거죠. 보시면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예상보다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예상보다 나쁜 겁니다. 근데 지금 위에 플러스 수치로 나오면 시장 예상보다 지표가 좋다. 예. 네. 그 흐름을 갖고 이제 네, 네. 만든 건데 상당 기간 사실은 한 2년 동안 미국의 지표는 특히 지금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 지수가 우하향하면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연준도 사실 빅컷을 한 건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우상향을 쭉 해서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보다는 더 좋게 나오면서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달러가 강달러로 갈 수 있는 네. 기반이 이미 만들어졌고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 쪽, 예. 유로존 쪽은 오히려 지금 저 아래쪽에서 좀 헤매고 있는 거죠. 아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예상치보다 안 좋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원래 통화 환율이란 건 상대적인 건데 미국의 경기가 뭐 생각보다 좋든 나쁘든 그거보다 그 상대방 국가가 더 나쁘면 달러는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약달러에 배팅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동발 리스크 이것도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때 달러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그러한 그 판단을 미리 내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급등하고 이게 또 업종별 수익률에도 영향을 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이게 그 금요일만 보면 뭐 IT 좋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주를 놓고 보면 또 조금만 길게 놓고 봐도 상황이 다르다. 네네. 결론은 유가가 모든 걸 좌우했다. 그러게요. 아까도 하셨지만 노는 게 제일 좋았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네. 지난 한 주 업종으로 보면 에너지 업종이 미국에서 월등히 앞섰습니다. 보시면 거의 7%. 그러니까 업종 지수가 7%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거죠. 물론 그 사이 부진했던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유가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에너지 업종이 첫 번째 받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 지수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선방했던 건 유틸리티 금융 통신 서비스 뭐 이 정도고 나머지 저 아래쪽에는 필수 소비재 부동산 그 사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분야가 좀 빠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은 중동발 그 변수, 그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그것이 업종의 그러한 수익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중동발 리스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평을 했지만 그건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건 네타냐후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네요. 모든 나라가 다 말리고 있는데 예. 모든 나라가 이제 이거 뭐 미국 포함해서 예. 유럽이고 프랑스의 뭐 마크롱도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는데 뭐 적어도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동 재뭐 이건 몇 차로 표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중동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정말로 거의 목에 찬 수준까지는 올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확히 1년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한 1,000여 명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한 200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그게 정확히 10월 7일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1년 전 얘기인데 이걸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기념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이촉즉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거나 네. 둘 다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란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특히 정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오픈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어차피 못 팔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사실은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네타냐후 보고 공격하지 마라. 할 거면 네, 다른 거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달간 특히 완전한 전 세계 그런 그 파워의 공백이 생긴 요 상황을 지금 100% 활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한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렇게 뭐 자막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이렇게 요약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면 이란 유전 공격 안 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중체대한 국제정세 문제에 뭐 비유가 좀 저급하긴 합니다만 왜 영화에서 조폭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거 할 때 진짜 부하들이 뭘 어떻게 위협을 가해보겠다고 뭐 연장을 꺼내든지 분위기 그거 했을 때 큰형님이 앉아라 했을 때 그게 그냥 앉으면은 그게 큰형님의 권위가 있는 거고 큰형님 말에 진심이 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제사란다 보내드리라 했는데도 나가는데 뭐 이렇게 그걸 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영이 안 서는 거고 아니면은 그 큰형님의 그 말 가운데에 뜻이 뭔지도 사실 저는 미국의 진정한 내심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확전을 갖다가 진짜 막고자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진짜 세계 평화를 갖다가 유지하는 과거의 미국의 위상이라면은 그렇게 할 만한 힘과 의지가 있는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네타냐후만 몰아세우기에는 미국이 진짜 과거의 그 미국처럼 어험하면은 모두가 알아듣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지금 네타냐후가 저럴 수 있을까요? 이란이 감히 저렇게 확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저런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 싶다면은 이 부분은 계속 살아있는 리스크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왠지 약속 대련처럼 보는 느낌?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계속 이스라엘 증시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하필이면 또 지난 3일간 이스라엘이 휴장이었습니다. 왜 또 무슨 절기였나요? 예, 그 유대절 그 신년 3일간 네, 노는 네. 2박 3일간 노는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식 설이었구만.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또 거기도 노는 게 제일 네. 좋아해갖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월요일 장 열리고 그다음에 안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제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바로미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증시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 주부터 열리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에 나온 고용지표 자세히 좀 뜯어볼까요? 지금 오늘 이게 국내 증시에 또 호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니까요. 좀 볼게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빅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야 이거 월가 그 전문가들이 필요해? 뭐 이런 야, 이거 맨날 틀리는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직전이 지금 16만 개 정도였고
그다음에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이것도 될까 말까 말했는데 25만이 발표됐단 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래서 이게 소위 서머스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너무 성급했다. 연준의 빅컷이 너무 뭐 이런 얘기도 한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시장에서 일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게 시당 간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이제 지금 0.4였는데 이게 연율로 하면은 거의 한 4% 지금 전년 동월 대비라면 4% 다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CPI가 2% 초중반대인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4%면 그러면 이게 다시 혹시 이게 CPI를 또 길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다만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지난 한 주간 그 앞서 발표된 게 ISM 제조업 지수랑 네. ISM 서비스업 지수 두 네네. 개가 있잖아요. 그 예. 하위 지표 중에 고용 부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부진했고 이건 50 미치면 우리 덜 뽑을 거예요. 뭐 이제 이 얘기인데 네. 이게 원래 예상도 덜 뽑을 거였는데 더 덜 뽑을 거예요가 제조업 분야고요. 서비스는 우리는 그냥 현재 수준에서 그냥 뽑을 거예요 했는데 그보단 덜 할 거예요라는 예. 전반적으로는 향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치에 대해서 조금은 야 저 수치가 너무 세서 좋긴 한데 이거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 만한 그러한 이제 소위 그 구매자 관리 지표들이 저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이걸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다. 지금 갖고 오셔서 딱 보여주셨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 내에 하부 지수인 고용 지표가 저렇게 부진했는데 똑같은 9월의 고용인데 저렇게 노동부가 발표한 난파하면 저렇게 좋을 수가 있다? 사실 뭐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떤 기준 차이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굳이 제가 그 노동통계국 제가 그걸 변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말하면 9월이 참 힘든 달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8월 달이 예를 들면 학교가 놀잖아요. 방학을 하면 그런 순간 사실은 미국의 교사들은 실직 실업자가 되는 삶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예, 평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그러한 그러니까 비교 이런 게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이 그걸 대충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절 변동 소위 팩터, 조정 팩터. 계절 조정치라고 뭐 반영하는 저거. 예, 그 개수. 네. 근데 지금 보시면 9월에 비농업급여의 계절 조정 개수가 지난 한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고지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마사지가 좀 심하게 들어가서 언제든지 이 수치를 과연 믿어도 돼라는 이제 얘기 너무 과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 이건 나중에라도 주정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그 응답률이 네. 코로나에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대의 평균적인 응답률이 대략 한 77.7% 호호.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져서 지금 62% 이번 9월달 특히 좀 많이 낮은 그러네요. 그러면 뭔가 좀 틀릴 확률이 좀 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수치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정말 저렇게 잘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것이 좀 손이 탔거나 조금은 좀 대답이 좀 미흡한 거라 있어서 나중에 조정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올랐으면 대규모 하향 조정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여기에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남부를 좀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분명 다음 달 고용 지표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한 달 수치에 너무 그러니까 일희 일비 뭐 이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8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8일날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간만에 지금 호가에서는 좀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61,300원으로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7,6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1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1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2천 원. 기아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8,500원.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3,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0.4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3천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호가에서는 분위기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호가는 18만 5,5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2천 원. 에코프로가 1.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만 1,100원이고요. HLB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만 7,300원. 엔캠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9만 9,8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7,200원. 클래시스가 지금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만 6,20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1,500원이고요. 이 지난 금요일 3.7% 올랐었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휴젤 1.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2천 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또 상승이 예상되고 글쎄요, 중국 쪽 이쪽으로 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그래요,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 약간 또 의문시 되고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국은 우리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상황인데, 네. 이 환율의 급등락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할지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사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 마칠 무렵에 그래도 2,580원 가보는 날 아닙니까 했더만 갔다가 이렇게 그냥 밀렸는데 이제는 지금 미국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 2,580이 아니라 이번 주 중에 2,600 그리고 2,640까지도 한번 꼭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가주는 게 결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가주는 게 결인데 이제 어떨지는 한번 또 열어봐야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송 대표님, 자, 지표는 지표다 치고 결국은 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늘 하는 얘기가 실적이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가 내일이고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점점 우리 여의도에서 이렇게 예상이 낮아지던데.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 나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네. 전자는 어떻게 지금 실적이 좀 어떻게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 사실은 실적이 그 3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일단은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분위기상 보니까 3분기 수치를 이미 좀 많이들 낮추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어쨌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일부는 나와서 사실은 거기에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실적 자체, 3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줄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일부는 기대 수준을 낮춰서 다시 높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어쨌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다려야 될 거는 이번 것을 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갖고 삼성전자가 향후 4분기나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좀 더 중요해지는 늘 그랬지만 특히 그것이 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고용 지표도 그렇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연준이 비컷을 단행한 배경으로 하나가 이제 고용 시장이 약간 좀 둔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50bp 인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사지건 뭐건 이렇게 나온 거면 이제 50bp 인하는 물 건너가는 것 같고 네. 25bp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보니까 주말 동안 인터뷰 중에 야드니 예. 되게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에드 야드니. 예, 에드 야드니. 그분은
연내 없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대전제는 아까 봤던 25만 이것이 바뀌지 않는 숫자. 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말씀하신 무창격 시나리오고 예.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야든의 대전제는 그거죠, 사실은. 현재 그런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그 연말까지 가면 사실은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50bp 컷을 했던 분들이 이번 고용지표 발표한 날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 다 25bp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짙은 검정색 선이 9월달 고용지표 발표 전,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발표 후인데 보면 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대감들이. 그래서 이 인하 컷의 그런 규모 자체를 낮춘다는 얘기는 연준이 인하를 덜 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지금의 그냥 혼사서스는 연준이 애초에 얘기한 거는 지금 남은 거는 25 두 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해야 그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아니면 시장은 이렇게 나오면 25 한 번 정도 적어도 11월에는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것이 아까 말씀 주셨던 미국의 단기 금리가 강세를 보였던 네.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그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펜실베이니아 네. 그 버틀러인가 그쪽에서 다시 한번 네. 얼마 만이죠? 다시 유세를 했는데 네. 그야말로 뭐 인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거기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뛰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방방 뛰고 막 그거 지원 연설을 했는데 엄청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대선 전국이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에 들어서 미국 증시 어쨌거나 10월 뭐 11월 초까지 미국 선거 전까지는 좋을 거야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대로였고 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지금 일본 총리도 지난번에 자민당 총재 당선 확정됐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했는데 총리 되고 나서의 첫 일성이 그렇게 금리 인상의 그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또 그럴 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시장을 달래니까 지금 달러엔 지금 149 근처까지 왔습니다. 순식간에 140개나 했던 게 150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니케이도 뭐 반등하고 했는데 조기 총선을 10월 27일 정도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더 땡겼죠. 네. 더 땡겼나요? 원래 예상보다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11월 하기로 10일 했던 정도라고 한 생각했는데. 10월 27일. 그렇다면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아직 11월 초까지 있고 일본도 10월 27일까지는 있으면은 신임 총리가 설마 선거 앞두고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만한 발언이나 정책을 내놓겠느냐. 그때까지는 그냥 시장 좋다에 배팅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시바 시게루는 되게 영리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가고 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 소위 조기 총선 야당이 반발할 정도로 엄청 땡겼다는 거는 예. 소위 이제 중간에 변수를 안 만들겠다라는 아하. 얘기죠. 그리고 좀 분위기를 좀 타고 가겠다라는 거고 예. 지금 시장에 뭔가 악재가 될 만한 거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그 유권자들 마음에 뭐라도 나쁘게 발만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대표적인 일성이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 자막이 나오는 네네, 추가 금리 인상 지금. 환경이 아니다 지금은. 예, 지금 원래는 그전하고 완전히 네.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좋게 표현하면 유연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말을 바꾸는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정치인다운 있는데. 어떤 그거죠. 근데 말바꾸기죠. 뭐 예. 사실은 이시바 시기가 그 당내에서의 자기의 개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면은 이번 10월 27일 선거가 제일 중요한 분이고 여기서 성공을 이끌어내야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시다 총리의 그러한 후원 개파들 어허. 그들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 말을 듣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본에서 나올 그런 악재는 특히 없어 보인다. 당분간은? 예. 근데 미국 대선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달이 항상 대선이 있는데 10월 달이 변동성이 가장 심한 달이거든요. 그랬구나.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아직 10월 이제 시작해 갖고 11월 4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미국 대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게 마음을 편하게 놓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깜짝 외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5만 4천 명이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실업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태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 이전에 발표된 ISM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쪽 지표도 여전히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을 받아서 오름세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7% 올라갑니다. 2,579포인트, 코스닥도 0.7% 상승합니다. 77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지금 0.6% 떨어집니다. 6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와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6만 원 선을 좀 이탈도 하고 있네요. 59,900원입니다. 1% 하락이네요. SK하이닉스 1.4% 올라갑니다. 17만 6,700원. 지금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두 종목은 지금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AI 반도체 칩 수요가 굉장히 탄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124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 또 2위 업체 AMD 주가까지도 폭등을 했는데 글쎄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직접적인 밸류체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흐름은 좋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여전히 외국인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6만 원 선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 상승합니다. 4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100만 원이죠. 현대차도 1.4% 상승합니다. 2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1.2% 올라갑니다. 99,3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0.78% 올라갑니다. 194만 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KB금융이 0.48% 상승으로 8만 3천 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1% 올라갑니다. 3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4% 올라갑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세네요. 18만 6천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소폭 내림세 약보합권으로 35만 5,500원. 에코프로가 2.9% 강세입니다. 92,200원. HLB가 3.7% 올라갑니다. 89,000원이고요. 엔캠도 상승합니다. 1.78% 상승하면서 20만 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지금 현재 1.3% 하락입니다. 10만 5,9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 1.2%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1,500원.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오고 있고요. 휴젤은 0.3% 상승합니다. 25만 7,500원. 리노공업 0.4% 떨어지면서 19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좋네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도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9.5% 강세입니다. 11,060원이고요. 강원에너지도 지금 6.7% 강세입니다. 강원에너지가 13,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3% 이상 올라갑니다. 11,900원. 그리고 이녹스가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세비캠 2% 이상 올라갑니다. 25,600원. 그밖에 세방전지, 리튬포어스가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소재 부품 쪽에서는 메가터치가 지금 24% 급등을 합니다. 5,0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상신 EDP도 3.4% 상승하면서 11,710원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나노신 소재 2% 안팎으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4.3% 강세 12만 1,800원. 그밖에 TCC 스틸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15%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KPX, JO 올라가고요. 그밖에 윤성 FNC, 또 동원 시스템즈, 강원 에너지 8%, 7% 올라갑니다.
와, 2차전지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필레에너지도 6% 강세고 나인테크도 5% 강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받아온 만큼 이제 메리트가 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2차전지 관련주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도 흐름 좋네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지주, 동국CM. 보통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이슈가 있을 때 좀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뒤늦게 또 움직임,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2,08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48억 원, 67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8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0억 원, 3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최근에 달러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원 환율 12원 60전 상승한 1,346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달러엔 환율 오름폭을 갖다가 못 쫓아가다 보니까 엔원 환율은 오히려 지금 100엔당 900원대 초반으로 904원까지 내리는. 네. 이제 우리 원화가 이제 엔화보다는 이제 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유, 지수가 또 동시효과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달라요. 그리고 아까 우리도 언론이다 보니까 다른 데처럼 뭐 삼성전자 6만 원 붕괴라고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머니쇼에서는 붕괴 같은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6만 원 하회 내지는 뭐 저는 6만 하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정민 앵커께서는 정확하게 하셨어요. 저도 붕괴란 단어를 그렇게 붕괴란 좋아하진 단어 않아요. 참 안 좋아하고 6만 원 선 공방 하회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6만 원 좋겠는데. 등락. 예. 저는 이게 확실하게 한 게 언론에서 이 붕괴라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꼭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저에게 생생한 거는 2007년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 하도 그때 중공업 호황이라 가지고 막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몇 년치를 다 내다 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899원 60전을 찍었습니다. 10월 달에 2007년 10월 달에 그때 온통 900원 붕괴라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모니터 앞에 있었을 때인데 네. 제 기억에 20초를 못 머물렀습니다. 금방 그냥 900원대로 올라섰고 네. 바로 한 2, 3개월 후에 또 1,000원 올라서고 2009년 3월 달 우리 그놈의 1,600원 정확하게는 1,597원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저도 사실 조바심 내거나 설레발 치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네, 뭐 맞아요. 붕괴 이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그걸 할 수가 있죠. 네. 판단에 좀 이렇게 그렇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안 그래도 2차 전지주가 좋은데 잘 됐네요. 이제 우리가 경공매 그동안에 월요일 날 다루다가 충분히 네. 좀 다뤘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제 섹터별로 가는데 오늘 첫 코너가 이제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 이따 하우머니 업종 돋보기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업종 돋보기가 그거라서 그 계속해서 우리 저 증시타임 이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오늘 좋은 정보 얻으실 것 같네요. 네. 제 역할을 다 하시네요. 아 이제 저도 이 정도는 늘어야죠. 벌써. 좋습니다. 그 오늘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아니 삼성전자는 지금 좀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또 오히려 흐름 좋고요. 참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소위 그 HBM 중국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예. 그것이 결국 가르는 거 아니냐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사이 벌써 한 주 지났다고 우리가 이제 잊어먹고 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 안 팔아 그랬는데 네네. 예. 중국이 드디어 우리 안 사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예. 사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부담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측면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거는 이제 바뀌지 않을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그런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내년 내후년에 주가를 좌우할 거는 결국은 중국향 매출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것이 이제 판별이 나야.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엔비디아 쪽으로도 세게 못 들어가고 중국에 대해서 막힐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좀 흘러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해소가 돼야만
그래야만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펀더멘탈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이번 잠정 실적도 중요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 사실 미국 쪽에서도 지금 주요 금융주들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 개막이 되는데 뭐 미증시 수익률 좋았잖아요. 그럼 네. 기업들 실적도 괜찮겠죠? 아마도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제가 항상 무슨 장대 높이뛰기 이런 거 비유하면서 예.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얘기했는데 7, 8월은 이게 약간 이제 입에 쓴 약이 몸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대 수준이 많이 낮춰졌어요. 네. 그래서 10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2분기는 거의 뭐 큰 조정 없이 맞이했고 다행히 이제 잘 넘어섰는데 3분기는 엄청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지금 검정색 선이 지금 3분기에 지금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균 이익인데 보시면 사실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네. 네. 7, 8월 동안 그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면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점점점 수치를 낮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장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애널리스트 수치가 대체로 후행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어서 이번 실적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10월 달에 큰 변동, 사실 대선 앞두고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이 크게 뭔가 장애물로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저 섹터별 등락률이라서 필수 소비재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진 주간이었는데 지난주가 뭔가 좀 경기 침체 우려가 크고 이럴 때 이제 오히려 필수 소비재는 아웃퍼폼 하기도 합니다만 자 지금 우리 나라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좀 최근 시세가 좋았거든요. 네. 우리 송 대표님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오늘도 일본 증시에 비하면 이따 중국 열리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또 이렇게 한숨 내지는 욕이 나올 만한 지수 흐름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도 좀 유망한 섹터가 이렇게 좀 보이신다면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표현하면 좀 나눌 필요가 있다. 나눌 이제, 필요가 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한쪽으로 좀 2차 전지 쪽 말씀하시는데 예. 10월 12일 사실은 로봇택시 이후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예, 크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로봇택시가 이게 비용이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고정 비용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냥 사람이 대리운전 하듯이 우버가 하듯이 이게 더 싸답니다. 근데 이거 과도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돈을 또 못 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예, 전기차 자체는 지금 계속 지금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그래서 네. 결국은 오늘 이따가 중국 증시 열리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튬. 예, 리튬 가격이 그나마 좀 바닥치고 처음 들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차 전지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근반적으로는 전기차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 쪽으로 이것이 확장이 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고 제약바이오는 말씀 잘 주셨는데 제약바이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부진할 때 필수 소비도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거기에 성장주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거기에 대안책이 보통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 몇 개월간 예. 상당히 미국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강세를 좋았죠. 보이고 예.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선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해리스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리스가 되면 제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두 업종이 금융과 제약 두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규제를 많이 받을 거라서.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 규제는 생각보다 좀 덜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결국은 지금 10월 이후에 지금 10월 한 달 사이에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딱히 특별한 방향성 자체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특정 업종을 놓고 지금 여기서 뭔가 시세를 엄청 내려고 지금 플레이를 하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M7하고 S&P 493개 아하. 두 개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우리가 많이 본 차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가 피크였고 1, 4분기 이후에 지금 녹색선 매그니피션트 7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걸 제외한 493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돼서 4분기에는 드디어 비슷해지고 어허. 이게 내년도 가면은 역전될 거라고 지금 보고 네. 있거든요. 예.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 기대는 결국은 동일 쪽, 그러니까 결국은 M7에다가 너무 배팅을 하는 것은 이제는 좀 과해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실은 차트들 보면 최근 3개월 주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저 밑에 있는 게 우리가 M7 최근 한 달 좋긴 했지만 M7이 7월 초 이후에 보시면 제일 부진하고요. 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예. 중간이 S&P 500 시가 가중 스파이 지표고 저 네. 위가 RSP라고 그래갖고 S&P 500 동일 가중 ETF입니다. 야. 동일 가중이 제일 좋잖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M7의 효과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제일 좋은 성과를 아하. 내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연초 이후에 워낙 가던 주마가편으로 달려가던 그 관성이 있어서 여전히 IT 막 이렇게 정보기술 하지만 실제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는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서 나머지에 뿌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얻으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제 속도의 문제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이럴 때 실제로 기업들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익이라든지. 이게 이제 약간 트리키하다고 표현하죠. 상당히 예. 까리. 우리 표현하면 이게 영어로 트리키하면 저는 예. 우리 표현하면 까리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단어는 생각 안 나네요. 예. 근데 그게 가장 그 뉘앙스를 제일 예. 잘 표현할 것 까리하네요. 같아요. 예, 예. 이 왜냐하면 과거 198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에 그때 미국의 전체 기업 이익이 증가를 했었냐? 네. 증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이번 실적도. 근데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연준이 왜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뭔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지금 내년 말까지 적어도 150bp는 인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연준의 표를 예.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에는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이거는 이제 상장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전체 기업입니다. 예. 미국의 전체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붉은색 선인데 지금은 플러스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익 증가율을 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결국은 따라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사실 부담인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미국의 이익은 아까 봤지만 오히려 좀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명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제 지금 미국의 마진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기업들이 예, 이걸 좀 적게 보면 기업의 마진이 좀 되게 좋긴 한데 엔비디아는 GP 마진이 뭐 70 몇 퍼센트 몇지 않습니까? 예, 예.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결국은 이걸 좀 큰 틀에서 보면은 GDI라고 하죠. 국내 총소비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 결국에 마진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것이 1929년 대공황 이전 그때 가장 높았던 수준까지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 나라가 미국 내에서 소득을 창출해 냈을 때 거기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게 제일 높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아하. 좋은 거에 포커싱을 할 거냐, 좋을 수 없다는 거에 포커스를 할 거냐. 이제는 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쁠 건데 미국 투자하실 때는 이것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될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것 자체는 오히려 신흥국에는 오히려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 결국 기업이 이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이번 실적 전망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까지 중국 국경절. 오늘까지.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 네. 아, 그러네요. 내일 이제 중국 지난주 월요일 날 열렸었고. 그렇죠. 맞아. 네. 네, 오늘까지 국경절. 내일 보셔야 돼요, 중국은. 네. 근데 결국 뭐 대표님한테 밸류업 프로그램 내지는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는 질문도 못하고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좀 신랄한 비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돈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라든지 좀 준비해 주시면. 과제를 요새 내들. 아무도 밸류업 얘기를 안 하네요. 그게 왜냐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일단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예. 네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볼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올라갑니다. 다만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와 또 삼성전자 주가는 따로 가면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률은 다소 좀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35% 상승하면서 2,579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0.67% 상승합니다. 현재 77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양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외국인 1,40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27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63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시장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39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94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43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자동차 업종, 전기 제품 업종 올라갑니다. 철강 업종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조선 업종과 전자제품 업종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고요. 항공 업종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철강주가 강합니다. 지난해 말 이후에 수요 침체와 중국의 수출 공세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철강 종목들이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 힘입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9월 중국의 철강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10월도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철강주 내에서는 동국제강이 6.82%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9,550원. 세아베스틸 지주도 3% 가까이 올라갑니다. 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국CM이 1.89% 강세로 6,460원. 한국철강이 0.82% 플러스권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36% 오르며 현재 거래가 37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리튬주도 상승합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리튬 관련주들 대형 기업인 리오틴토가 리튬 분야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영향으로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17.3% 급등합니다. 거래가 11,850원. 강원에너지도 11.3% 시세 분출 중입니다. 1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래나노텍이 6.6% 강세로 12,280원. 세빛캠도 5.59% 올라가면서 26,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방전지 1.3% 강세 기록 중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테슬라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반등에 성공했고 또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발주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12월부터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섹터 전반에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세아 메카닉스가 24.38%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3,495원. 메가터치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170원이고요. TCC 스틸입니다. 19.10%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4,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가 12.4% 급등하면서 48,550원. 더불어서 KNS도 1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가 18,440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도체 업종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만 따로 갑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에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현재는 지금 0.99% 하락하면서 6만 원. 최저가 오늘장에서 59,800원을 찍었는데 이 지점을 하회할지 아니면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같은 방향으로 2배 따르는 TSLL, 그리고 테슬라가 3위에 올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결국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46만 2,890대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6.4% 늘고 올해 첫 분기 인도량 증가였지만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도 리콜에 들어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 모델에 대한 리콜은 5번째죠. 이번엔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 표시 문제로 27,000대 이상을 리콜할 예정입니다. 이제 테슬라에 남은 주가 상승 재료는 이번 주에 공개될 로보택시인데요. 그런데 이를 앞두고 최고 정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큰 고위급 임원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투자자들도 불안한 상태인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매도 우위죠. 지난주 중동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상승률이 높았던 기술주들을 대거 매도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젠슨 황 CEO가 차세대 AI칩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고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예정대로 4분기에 출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JP모건도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높이며 향후 24%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를 모아왔던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실망감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이번 조정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란 악재를 직면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올해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테슬라는 올해 약 129만 대를 인도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인도량인 181만 대를 넘기 위해선 4분기에 적어도 52만 대 이상을 인도해야 합니다. 상당히 막막하죠. 또 올해 삼각전 영업이익도 73억 달러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2년 전 280억 달러에서 74% 급감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JP모건의 목표 주가 130달러가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라이 릴리 소식입니다. 이달 중 한국에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이체방크의 제임스 신 애널리스트가 일라이 릴리의 다이어트약 공급 능력이 향상되면서 성장 펀더멘털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의 오젬픽과 위고비 재고가 충분히 확보됐는데요. 현재 수요가 상당한 상황에서 공급량까지 받쳐주면서 2024년 하반기에 출하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 모멘텀이 아닌 강력한 성장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2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소식입니다. 최근 AI 에이전트인 에이전트 포스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조직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데요. 이에 따라 세일즈포스의 고객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에 향후 10% 중반대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 장기적인 성장 가시성도 크게 향상되면서 사용자당 평균 매출 변동 경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습니다. 이에 노스랜드 캐피털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270달러에서 400달러로 크게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이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부활과 수요 증가 기대감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인 해리스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어서 향방이 더욱더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코너 업종 돋보기를 통해 2차 전지와 전기차 업종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또 향후 추이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이거 월요일날 업종 돋보기는 오늘 처음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영광입니다. 이거 야구로 치면 테이블 세트인데 1번 타자. 네. 1번 타자로 어떻게 여의도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한병화 이사께서 나오셨어요. 아마 작년 여름에 평생 먹을 욕을 다 들으셨죠. 뭐,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가들의 추이가 그랬던 만큼 오늘 또 우리 한 이사님의 어떤 뷰나 전망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최근에 아주 좋아요 2차 전지가 그나마 네, 우리 시장 헤매는 와중에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불확실하던 부분들이 네.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일단 EU고요. 유럽이 미국보다 전기차 시장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EU가 우경화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EU의 신임 집행부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27명 중에서 1명만 극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그 대응하는 정책들이 기존 전임 집행부의 정책들이 그대로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거죠. 그러면 전기차와 관련된 CO2 배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누그러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눈만 뜨면 IRA 없애겠다는 워딩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IRA는 법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어떤 의석수에 따라서 상하원 의석수에 따라서 많이 변해지잖아요.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공화당 의원 18명과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의장이 IRA의 전면 폐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화가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 하더라도 IRA가 전면 폐지되기는 좀 어렵다. 네. 특히 이제 이 IRA 안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또 공화당 지역구라서 현실적으로 IRA와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AMPC 같은 부분은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이 변화되긴 좀 어려워졌다. 그게 이제 정책이 완화된 가장 큰 이슈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유럽연합 신임 집행위원 인선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 정책 관련위원회 수장도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CO2 규제 완화 전면 수정 가능성이 낮아졌다. 네.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EU의 전기차의 확산 정책의 토대는 네. 자동차당 배출되는 CO2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규제들 때문에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그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었는데요. 내년부터 다시 15%가 또 낮아져요. 2030년까지. 뭐가 낮아진단 말씀? CO2에 대한 그 규제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규제가 더 높아진다. 규제가 높아지는 배출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배출량을 더 못한다. 줄여야 된다. 그렇죠. 배출되는 평균 양을 15% 축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사실은 내년도에 그 EU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대비해서 최소한 50-60% 정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그 규제를 맞추려면. 네. 그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그람당 95유로를 팔린 자동차 대수 곱하기 해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작년부터 이제 진행됐던 우경화 때문에 네. 선거에서 우파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했잖아요. 네. 약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집행부를 구성을 했는데 그 우파 중에서는 한 명만 들어갔고 기존에 이제 좀 약간 중도 보수 그리고 좌파 이런 쪽들이 집행부를 많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규제가 낮아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좀
많이 완화됐다는 거죠. 다시요. 그 대목이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어려운가요? 새로 집행부 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로 집행부가 이제 집행부는 그러니까 EU는 우파와 좌파가 있잖아요. 네. 우파는 전기차 확산 정책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네네. 이해되고 좌파가 이제 좋아하죠. 예. 근데 그 선거를 딱 했는데 예. EU 전체의 의석수에는 예. 과거 대비해서 우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기차를 싫어하는 정책들을 낼 것이다. 아하. 그러면 CO2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저도 이제 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딱 집행부가 사실은 모든 일들을 다 네. 하거든요. 집행부가 27명이에요. 네. 근데 그 27명 중에서 완전히 우파는 한 명만 딱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예, 그 말은 CO2에 대한 자동차의 규제가 네.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얘기죠. 전기차를 많이 팔아라. 예. 이런 이제 정책들인 거죠. 이러면 이거 볼보 또 정책도 바꿔야 되나?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다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의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찬성을 안 하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결국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산화탄소 규제 때문에 골치 아픈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전기차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전기차 쪽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대신 이제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복스바겐도 예, 그렇고 많은 예, 업체들이 예, 어렵기 때문에 예. 지원하는 정책들을 다시 예. 한번 재가동할 것이다. 과거에 이제 CO2 규제가 들어오면서 네. 주요 국가들이 보조금도 내고 EU 전체 내에서 충전소도 깔고 이런 지원 정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오히려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의 변화 때문에 다시 한번 EU에 대해서 전기차 확산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은 어쨌거나 전기차 업종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만한 얘기고 그럼요.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렇다면은 다시 내연기관으로 집중해야 되나 하던 게 아니네. 그렇죠. 또 결국 대세는 전기차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자기들은 희망을 했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아니야 그냥 가. 그냥 이렇게 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 뭐 모델도 이제 다양화하면서 좀 저가의 전기차도 네. 내놓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실제 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쪽에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황이 그러면 당장 영향을 받았을까요? 좋은 쪽으로. 저희 현대차, 기아차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네. 현대기아차는 일단 유리합니다. 일단 유리하다. 유리한데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네.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확정을 했잖아요. 중국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산 네. 전기차하고 경쟁을 하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일단 유리하고요. 그럼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 있다. 배터리는 사실은 집중도가 더 높죠. 왜냐하면 유럽 전체의 배터리 점유율이 한국과 중국이 딱딱 반분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한국 배터리도 어쨌든 아직은 절반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 예. 내년도까지 나올 신규 차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그게 좀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우리가 더군다나 점유율 절반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는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도 좋고 현대 기아차도 뭐 현대기아차도 좋고. 이 일단 유럽의 이런 그 이슈에서는 예. 더군다나 이제 중국산 차에 대해서 장벽을 세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기아가 만드는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원래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가장 우리 투자자들을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네. 짓누르는 상황이고 초기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눈만 뜨면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한다 얘기를 하고 IRA 폐지할 거다. 뭐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하원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 IRA의 폐기는
법이기 때문에 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부분적으로 수정은 가능하겠죠. 수정은 가능하겠으나 너무 이제 이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가 미국 내에 집중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마 미국이 다시 되돌릴 것 같은 그런 가능성 굉장히 예. 낮아졌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지난 주말에 대단했어요.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머스크 등장으로. 자,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하고 일론 머스크와의 이 브로맨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상 2016년 그 선거 때부터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고 한데 저는 테슬라 주가에도 저런 어떤 영향을 조금 준다고는 보는데 요 로보택시로 그러면 업계로 딱 좁혀서 로보택시 행사 어떻게 우리 한의사님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그거는 뭐 그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네. 전기차 판매보다는 예. 다른 이제 AI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하나의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또 미래 기술에 대한 예.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10월 10일 날 있는 그 행사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아직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단기 실적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 아직 좀 많이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로보택시가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변경 절차들이 네, 많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어떤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완성시켜 나가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 오늘 같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테슬라가 발표한 사이버 트럭의 단가를 $20,000 낮췄다는 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레저베이션, 그러니까 예약 대수는 200만 대 가까이 예. 정도로 많은데 판매가 그동안 잘 안 됐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비싸다. $100,000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의 생산이 생각보다 매우 부진했다. 요 두 가지였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를 보인다는 거죠. 네. $20,000 낮춰서 예. $80,000이기 때문에 좀 소비자들 유인할 확률이 높아졌고요. 네. 이 말은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과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얘기죠. 그래서 그 LG엔솔이라든지 그다음에 LG엔솔 밑에 있는 이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업체들한테 지금 테슬라에서 12월 달부터 당장 좀 만들어 달라. 아하. 이렇게 지금 이제 오더가 나왔다. 이런 예. 지금 뉴스가 있었고요.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4680이 어떻게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전기차 스토리가 올해는 역성장이지만 내년에는 저희는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테슬라의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위치라면 어디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원래는 훨씬 더 잘했는데 예. 중국이 이제 많이 따라와서 네. 이머징 국가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아, 다만 미국은 미국이 정책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유럽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네. 지금 거의 점유율을 절반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 유럽 시장에서는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전기차 포비아 지난번 특히 인천에서의 그 전기차 화재 사건이 네네. 아니 뭐 지금 서울 도심에 뭐 지하 주차장에 입구에 걸어놓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차 주차 안 된다는 그런 쪽 아직까지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우리 국내 LG화학이 이 배터리의 열 폭주를 억제하는 신소재 개발했다. 이게 지금 상용화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해당 연구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기술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마 퓨즈를 갖다가 채택을 해서 열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걸 탁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 전기차의 어떤 대세하고 큰 영향 안 미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배터리라는 것은 항상 화재 위험이 있어요. 항상 화재 위험이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이걸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까는지가 중요하죠.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될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가 완전히 팔리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이제 우려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대신 이제 우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미리 조금 인프라를 따로 충전 인프라를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공공의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한 이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특히 해외에서 어떤 정책 변수는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고요. 미국 대선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은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고점 대비 충분히 밀렸다고는 합니다만 이 지금도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충분히 싸졌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2차 전지 갖고 계시면서 고민하시는 투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종에서 누가 이걸 덜어 올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업황이 투자들 꼭 유념하셔야 될 건 올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올 4분기까지는 관련주들은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재고 관련 데이터들을 감안하면 그래서 올해 실적 당장 3, 4분기 좋아지는 걸 보고 주식을 배팅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다만 이거는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업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겠죠. 그러면 업황 전체가 이제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부터 움직입니다. 시총 상위.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인덱스화 됐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부터 움직이게 돼 있죠. LG엔솔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업체들의 실적이 실제로 이제 성장이 나오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투자자들이 사면서 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키높이를 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위주 위주로 투자하시고 내년부터 실적이 업체들이 턴어라운드가 보일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 그리고 시총이 싼 종목 시총이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특히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좀 개인들만 매수한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볼레벨은 보고 싶은가 봅니다. 2600 가스아.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